2007년 9월 15일, 미국 뉴욕주 오논다가 카운티의 911 센터로 딸이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그녀를 확인한 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고비가 있었지만 그녀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고 몇 시간 후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의 어머니 스테이시는 체포됐죠. 사실 스테이시는 전부터 형사의 감시를 받던 여성이었습니다. 2년 전인 2005년 8월 22일, 이날도 그녀는 911에 전화를 걸어 남편 데이비드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대답도 없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흔한 부부싸움이라 생각하고 경찰임을 알리며 침실 문을 두드렸는데 그녀의 말처럼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은 사망해 있는 데이비드를 발견했죠. 복도에 있던 스테이시에게 경찰이 남편의 죽음을 알렸을 때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는 브랜디병과 비어있는 크림베리 주스병, 유리잔 2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녹색 액체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녹색 액체의 정체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부동액 통이 발견됐거든요. 스테이시는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마음의 병을 앓았고 최근 그와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난 그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주말 동안 나오지 않아 걱정된 그녀는 월요일이 되어서야 911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일까요?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부엌 쓰레기통에서 칠면조 베이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베이스터에 사용하는 스포이트 같은 도구였죠. 그 안에는 녹색 방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는 마치 부동액처럼 보였습니다. 잠겨있는 침실에서 발견된 데이비드와 부동액으로 채워진 유리잔, 부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부동액을 쓴 흔적이 있는 칠면조 베이스터. 왜 부동액이 들어있던 두 물건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형사는 부검을 의뢰했고 부동액에 사용되는 독성 화합물인 에틸렌 글리콜 섭취가 사인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형사는 그가 스스로 부동액을 마신 게 아닌 몸을 가누지 못했을 때 누군가 칠면조 베이스터를 사용해 입에 넣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데이비드의 아내인 스테이시를 향했죠. 칠면조 베이스터에는 누구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데이비드의 DNA가 나오자 그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둘 다 서로 재혼한 사이였기에 형사는 그의 전 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는 절대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남긴 유언장에 자기는 몰라도 아들에게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죠. 그 다음으로 형사는 스테이시의 전 남편 마이클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5년 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38살의 건강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기록에 형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서류를 읽어갔습니다. 1990년 4월에 결혼했던 마이클과 스테이시는 함께 구급차 파견 회사에서 일했고 장녀 애슐리와 차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교대로 근무하느라 둘이 함께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고 점점 멀어져 가며 1999년에 스테이시는 친구에게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 했지만 그녀는 지금 그가 원인 모를 병과 싸우고 있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며 거절했죠. 이 무렵 그녀의 말처럼 마이클은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자 걱정하는 부모님의 권유로 병원에 방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1월 11일에 정신을 잃은 채 집에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는데 부모님은 무언가 좀 이상하다며 부검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시는 의사들의 판단이 옳을 것이라며 부검을 거부했죠. 내용을 찬찬히 살펴본 형사는 마이클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고 무덤에 묻힌 그의 시신에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법원 명령을 받아 검사를 했고 그의 예상대로 데이비드와 같은 부동액에 들어있는 독성 화합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스테이시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일단 그는 침실에서 발견된 크림베리 주스에 대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다이어트 주스의 고객층은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생각대로 그녀는 남편이 침실에 들어가기 전 자기가 마신 거라고 주장했고, 형사는 어떤 잔에 부었는지 기억하냐며 테이블에 있었던 두 개의 유리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녀는 글쎄요, 제가 부동액을 부으려 라고 말했다가 말이 잘못 나왔다며 크림베리 주스라고 정정했지만 형사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압박하고 신문하자 그녀는 자기를 모함하지 말라며 신문을 중단하고 돌아가 버렸죠. 이 모습을 보고 형사는 그녀가 범인이라 확신했고 증거를 잡기 위해 그녀를 도청했지만 이 뒤로 그녀는 별다른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2007년 9월 12일에 형사는 그녀의 장녀 애슐리를 찾아가 친아버지인 마이클의 사인에 대해 알렸는데 그녀는 스테이시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가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녀는 어머니를 믿고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스테이시는 집에서 술이나 한잔하자며 불렀고 애슐리는 어머니에게 받은 술을 마시고 몇 시간 뒤 두통과 속쓰림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테이시는 이번 생일에 함께 해주지 못할 테니 미리 축하하고 싶다며 음료가 섞인 술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이틀 연속은 힘들다며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마셨는데 그 맛이 너무 고약했습니다. 애슐리가 맛이 이상하다며 술잔을 내려놓자 스테이시는 좋은 술이라며 빨대를 주면서 목으로 넘기라고 권했죠. 그렇게 어머니가 준 음료 섞인 술을 마셨던 것. 그것이 애슐리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동생에게 발견됐고 동생이 어머니를 불러 911에 신고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에게 형사는 침대에서 발견했다며 메모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그들을 살해했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절대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형사는 그럴 줄 알았다며 스테이시를 바라봤습니다. 컴퓨터로 인쇄된 메모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었고 적혀있는 단어들 중에는 스테이시가 자주 범했던 철자 오류가 있었거든요. 신문 당시 그녀는 부동액인 안티프리즈를 안티프리라고 적었는데 그 메모에도 안티프리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곧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딸인 애슐리가 범행을 저질렀고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속죄하려다 살아나자 마음이 바뀌어 자백이 적힌 메모를 남겼음에도 모든 것을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집에 있는 컴퓨터로 쓰인 것이었는데 메모를 작성할 시간에 애슐리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를 말이죠. 그날 집에 있었던 것은 스테이시 혼자였고 형사가 제공한 도청 기록에는 그녀가 친구와 통화하며 타자를 치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메모가 작성되고 인쇄된 시간이었죠. 그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녀가 보험금과 재산 상속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많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2009년 2월 5일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51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그녀는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녀의 전 남편인 마이클의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밖에도 의문의 죽음 후 화장해 확인이 불가능했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공식적으로 연쇄살인범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만약 범행이 들키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한 법의학 정신과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나쁜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딸에게까지 누명을 씌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려 했던 스테이시. 그녀가 지옥에서 남은 죄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